어둠과 별들은 문명화된 세계에 의해 영원히 추방되었다. 이것은 만만치 않은 상실이다.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야행성 동물들도 고통을 받는다. 밝은 인공 조명이 그들의 방향 감각에 혼란을 일으킨다. 가로등에 모여드는 날벌레들은 빛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몰라서 모여드는 것이다. 하나의 가로등 때문에 매일 밤 수많은 곤충들이 죽어나간다. 철새들도, 그리고 밤하늘을 보고 방향을 가늠하는 동물들도 힘들어한다. 사실 인간 또한 어둠이 없어 고통을 겪는다. 현대인의 심한 불면은 환경에도 의거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약간의 호기심만 가동시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 그대로 호기심 천국이 되죠. 우리가 마시는 물은 원래 지구에 있었던 걸까요? 모든 여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다이아몬드는 정말 영원할까요? 꽃의 색깔은 왜 다 다를까요? 시계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져 지금 우리의 손목에서 제깍거리는 걸까요? 세상에는 저절로 그리 된 것은 실상 없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문학나무에서 펴낸 아와 어입니다.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과학적 진리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한 재미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물리학자인 남편 권희민 씨와 소설가 주수자 씨 부부의 합작품입니다. 과학과 예술을 접목시키는 작업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으리라 짐작됩니다. 아마 이 조합이 아니라면 이 책은 출간되기 어려웠겠다 생각됩니다. 서문에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과학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책은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널려 있다.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우연히 혹은 필요에 의해서였지만 숙고해보니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하는 염원에서 출발했던 것 같다. 과학적 상상력의 힘을 빌려 지루해 보이는 일상의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다. 상상의 영역을 글로 구체화하고 한 채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과학적 경직성과 문학이라는 과장은 서로 어우러지기 힘든 특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기에 또 묘한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상의 어느 순간에 문득 궁금해진 것들, 우주와 자연, 인간, 그리고 숫자에 담겨있는 신비한 원리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에 담긴 글 가운데 시간과 시계에 대한 이야기, 풀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발상으로 그 시대를 뒤집어 놓은 사람들과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째깍째깍 지극히 인간적인 째깍째깍 파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안주인의 심장도 쿵쾅쿵쾅 덩달아 뛴다.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아서다. 서양은 와인이나 음악이나 분위기가 파티에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니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이 왕이자 하인이자 대들보이자 중심이다. 안주인은 서둘러 부엌으로 총총 발걸음을 돌린다. 부글부글
국 끓는 소리가 들린다. 얼른 어슷어슷 대파를 썰어놓고 지글지글 기름이 타고 있는 후라이팬에 매콤하게 양념된 돼지고기를 달달 볶는다. 고기 요리를 끝내자마자 나물을 조물조물 무치고 김치는 숭덩숭덩 썰어놓는다. 한국 음식엔 왜 이리 잔손이 가는 게 많은지. 전쟁만 전쟁이 아니다. 거기서만 생명이 피를 흘리고 무기가 번쩍이는 것이 아니다. 일상도 못지않은 전쟁이다. 그 일상에서 여자들이야말로 불을 다루는 자이며 칼을 쓰는 전사이다. 요리 과정에는 엄청난 칼질이 필요하다. 오징어 볶음을 하려면 오징어의 눈알도 도려내고 시커먼 내장은 가차없이 쓱싹 잘라버린다. 물렁물렁한 살이며 오징어 다리에다는 알맞게 칼집을 낸다. 그뿐이랴. 가장 주의를 요하는 것이 불의 강약이다. 고기 살점을 구울 때 피가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뜨거운 불이 확 일어날 때 재빨리 구워야 맛이 나듯이 오징어를 얼른 구워야 한다. 이렇게 불과 물과 칼을 다루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후다닥 흘러가는지. 이럴 때의 시간은 느리게 가기도 빠르게 가기도 한다. 때로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마저 든다. 시간 하면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는 시계이다. 째깍째깍 소리가 즉각 머릿속으로 떠오르고 현대를 사는 우리는 시간이 곧 시계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시계는 시간인가? 과학의 정의를 빌려오자면 시간은 주기적으로 있는 어떤 것을 관찰해서 얻어낸 개념이다. 고대인은 태양이 뜨고 지는 현상을 관찰해서 하루라는 개념을 생각해냈고, 달의 모양이 변하는 모습을 관찰해서 한 달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한 문명을 이루어 나갔다. 한편 고대 이집트에선 나일강이 범람할 때면 여름 새벽 동쪽 하늘에 꼭 어떤 밝은 별이 뜨는 현상을 관찰하여 1년이란 단위의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태양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일상에서 하루보다 더 짧은 시간의 개념이 필요했다. 중세 유럽의 갈릴레오가 피사 성당에서 미사 중에 기름 등잔이 흔들리는 운동을 관찰하다 등잔의 흔들림은 진폭에 상관없이 주기가 같다는 현상을 발견했다. 자신의 맥박과 기름 등잔의 진동을 병치해서 관찰한 결과 만들어낸 것이 1초라는 개념이다. 할아버지 귀종시계가 창조된 것이다. 약 25cm실을 돌에다 매달아 진동시켜보면 주기는 항상 1초였던 것이다. 이쯤에서 당신은 왜 관찰과 개념이란 단어가 괄호에 들어있는지를 알아차렸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그렇다. 시간이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그렇게 절대적이고 고정된 것은 아니다. 1초, 1분, 한 달, 1년이란 개념은 자연을 관찰해서 인간이 약속으로 만들어낸 언어인 것이다. 그러니까 째깍째깍 시계는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 1초란 지극히 인간적인 개념이었던 것이다. 시간 그 자체라기보다는. 갈릴레오 이후 유럽은 대항해 시대로 이어졌다. 그때는 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면 반드시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만 했다.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단진자로 작동하는 진자시계가
아무리 멋있고 장대해도 바다에서는 쓸모가 없었다. 바다와 배는 늘 흔들리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추 대신 스프링을 사용하여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이다. 그 후 과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물질과 원리를 이용하여 더 정확하고 세밀한 시계가 만들어졌다. 1958년 1월 1일 0시 원점으로 시간 단위를 계속 더해가는 원자시계가 등장했는데 21세기에서는 가장 정확한 시계라고 알려져 있다. 원자의 진동수에 맞추어 만들어졌고 우주와 상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자시계도 두 가지 상황에서는 믿을 수 없게 된다. 하나는 광속도에 들어갈 때이고 또 하나는 아주 강력한 중력 하에서 그렇다. 두 극단에서 원자시계는 느리게 간다. 요리할 때 보다시피 인간의 심리적 시계는 신비로운 영역이다. 느낌의 시간은 느리게도 빠르게도 간다. 기준이 없다. 사랑하는 순간만큼은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느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간은 주기성이 있어야만 지각할 수 있다. 주기가 너무 길어지면 인식하기 힘들고 너무 짧아도 인식이 불가능하다.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흘러가도 시간은 알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시간의 차원을 직선 운동이 아니라 주기로 인식한다는 것은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그들은 변화를 느끼고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시간을 생각해왔다. 자연에는 주기라는 리듬만이 있을 뿐이다. 인간은 그런 자연에서 질서를 경험하기를 원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혼돈에 헤매고 있을 것이며 서로 간의 의사소통도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순환과 리듬의 혼돈 속에서 인간이 자연의 운동과 변화에 질서를 세우려는 시도가 시계라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란 인간이 설정한 언어라는 결론으로 다시 돌아온다. 인위적이지만 필수적인. 여기서는 과학책들이 그러하듯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확장하지 않겠다. 대신 문학이 다루는 시간의 은유를, 시간이란 영원한 화두를 살펴보려고 한다. 흔히들 시간은 강물과 같다고들 한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흐르는 강물을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전체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물줄기가 멈추기도, 흐르기도, 이따금 합류하기도, 수렴되기도 하며 여러 갈래가 뒤죽박죽 혼재된다는 의미가 강하다. 하나의 흐름 속에 혼재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하나의 결말만이 아닌 무수한 물줄기의 은유이며 마치 꿈속처럼 시간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영역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흐르는 시간에 대해 보르헤스의 해안을 들어보자. 결론은 명백하게 이러합니다. 뉴턴이나 쇼펜하우어와는 달리 당신의 조상께서는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에 대해 믿지 않습니다. 그는 무한히 연결되는 시간, 자라나고 어지럽게 엉켜있고 분산되었다가 다시 수렴되는, 그리고 평행적인 시간을 믿었습니다. 시간의 그물은 서로 엇갈려 있으면서 포크처럼 묶여 있다가 싹둑 잘라지기도 하다가 또는 수세기 동안 알려지지 않은 채 흐르면서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일부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의 본질을 이미지로 가장 잘 보여주는 도구는 둥근 시계인 것 같다. 왜냐? 아날로그 시계 모양은 끝없이 회전하는 원이며 원 주위를 돌아가며 자연의 주기와 리듬과 순환을 나타내는 구조적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관념이므로 실상 그것의 본질은 허구이지만 그럼에도 경험되는 허구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바늘이 째깍째깍 가리키고 있는 순간만이 이른바 현재이다. 이 현재만이 삶의 양태이다. 시간은 요리와도 같다. 풀의 혁명. 땅에 서 있는 것은 인간 말고는 나무와 풀들 뿐이다. 나무는 크고 풀은 작다. 그들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풀과 나무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의 순환 사이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마치 지구 무대의 중심 인물과도 같다. 인간 말고는. 그러나 나무와 풀은 그토록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양과 음처럼 또는 갑에 대항하는 을처럼 끊임없이 충돌한다. 겉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지만 햇빛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격렬하게 싸우며 살아간다. 김수영의 풀이란 시에서 보면 풀을 약자로 비유하며 그들의 혁명을 시사하고 있는데 7, 80년대 민주화 시대 사람들은 그 시에 엄청나게 감정이입을 했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풀은 바람보다도 더 빨리 쓰러지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그들은? 과학적으로도? 지금부터 8천만 년 전에 공룡들이 뛰놀던 지구는 침엽수들로 온통 뒤덮여져 있었다. 그때는 북극과 남극에도 숲이 울창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이었다. 거대한 수목들이 하늘을 덮어 햇빛을 차단하고 있어서 초기의 풀들은 생존할 방도가 없었다. 완벽한 어둠은 아니었지만 풀들이 존재하기엔 너무도 열악했다. 풀들은 나무들의 지배에 도전해야만 생존이 가능했다. 골리앗에 도전하려는 다비드처럼. 풀들에게는 독특한 성질이 있었다. 날이 건조할 때 벼락이라도 떨어지거나 하면 쉽게 불이 붙었다. 풀들은 그런 자신의 성질을 이용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기발한 전략을 펼쳤다. 스스로를 불에 태우는 동시에 햇빛을 차단한 거대한 수목들을 태워버리는 것이었다. 그 결과 나무들은 몽땅 불에 타버렸으나 풀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풀들은
불의 내구성이 강한 면이 있었던 것이다. 풀뿌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구조라서 보호가 가능했고, 또한 회복기에 들어서도 풀들은 나무보다 성장 속도가 훨씬 빨랐다. 불은 나무에게는 종말과 같은 재앙이었지만 풀에게는 도약할 기회였던 것이다. 풀들이 나무가 정복했던 땅을 점령하게 되면서부터 그에 따른 연쇄 반응이 지구에 일어났다. 저절로 새로운 변화들이 태동하게 되었는데 나무에 달린 잎사귀를 먹던 동물들은 멸종하게 되고 땅에 있는 풀들을 먹을 수 있는 이빨을 가진 초식 동물들만이 생존하게 된 것이다. 자연계는 하나로 연결되었기에 하나의 급격한 변화는 계속 도미노 게임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이어간다. 그리하여 초식 동물들이 먹고 배설한 실리카라는 광물들은 바다로 흘러가 돌말류를 탄생시키고 그 돌말류는 바다 생명들의 먹이사슬을 형성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에게 엄청난 산소량을 만들어 주었다. 바다의 허파라고 불리는 돌말류는 바다의 10분의 1을 덮고 있어서 지구 산소의 4분의 1이나 되는 산소량을 생산해 주었기에 지구에는 더욱더 다양한 생명들의 폭발이 가능해졌다. 1만 2천년 전에는 풀들로 인해 세상을 영원히 바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풀에서 시작되었다. 즉, 우리가 빵을 만들어 먹는 밀이라는 풀이다. 그 밀이란 풀로 인해 인간은 유목생활에서 농경생활로 전환했고 이어서 문명이란 것도 탄생하게 되었다. 식물은 본래 스스로 애써서 씨를 퍼뜨려야 되지만 인간이 밀을 경작하게 되면서부터는 엉뚱하게도 풀과 인류의 주종관계는 모호해졌다. 밀과 인간은 서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풀들이 스스로를 불태우는 전략은 그야말로 혁명 중의 혁명이었다. 결과적으로 인류의 운명까지 바꿔놓게 되었으니.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람들과 책. 현미경과 망원경은 시각의 확장이고 책은 기억의 확장이며 상상력의 확장이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전기를 발견한 패러데이, 주기율표를 만들어낸 멘델레프, 포앙카레의 우주의 모양에 대한 가설을 증명한 페렐만. 그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에 떨림이 찾아온다. 이런 말이 거창한 듯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던 진인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인류의 삶을 바꾸었다. 어떤 혁명가들보다도 사회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예언자만큼 획기적이었고 사상가 못지않게 영향력이 막강했다. 또한 종교적 창시자들처럼 진리의 등불을 들었으며 그들의 삶은 헌신적이었고 그들의 죽음은 순교자들처럼 비극적이었다. 소크라테스나 예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브루노는 혀가 뽑힌 채 화형을 당했고 코페르니쿠스는 죽음에 임박해서 책이 출판되었으나 220년이나 금서 목록에 있었으며 갈릴레오는 간신히 종교 심판은 면했지만 자택감금 당하던 중에 죽었으며 피타고라스는 그의 200명 제자들이 모두 몰살당했고 최초의 컴퓨터 발명자인 앨런 튜링은 독사가를 먹어야만 했고 갈루아는 미친 결투로 인해 21살이 되기도 전에 요절했다. 뉴턴조차도 독신으로 살았던 선택으로 의심을 샀으며 패러데이는 수학엔 젬병이며
출신이 비천하다고 경멸을 당했으며 대륙이동설의 베게너는 지리학계에서 문외한이라고 비난과 매도를 당했고 볼트만은 아무도 자신의 이론을 믿지 않아서 자살해버렸다. 아, 이 아름다운 지구는 어떤 무대인가? 그들은 오해와 곡해와 멸시와 질시의 세계에 살다가 대중의 무지와 폭력과 질시로 인해 살해되었으니 멘델레프는 화를 잘 내는 미친놈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었고 스탈린에게 도전한 유전학의 선구자인 바빌로프는 감옥에서 죽음을 맞아야 했고 유전 도약 이론의 외톨이 바바라 맥클린톡은 미친 여자라고 오해받았고 번개를 연구하다가 번개에 맞고 즉사한 리히만은 조심성이 없다고 비웃음을 당했다. 괴델은 편집증과 거식증으로 결국 스스로 파멸했으며 칸토어는 20여 년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다 끝내 그곳에서 죽었다. 그들은 무한을 훔쳐본 자, 바위에 묶인 프로메테우스였다. 재앙을 피해간 운 좋은 과학자도 있었다. 그러나 아주 소수였다. 그들의 고난은 얼마나 끔찍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안다. 비록 일상에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지각하지는 못하지만 누구나 자연스럽게 믿고 있다. 오히려 천동설을 믿는다면 원신이라고 놀림을 당하리라. 사실상 태양이 돌든지 지구가 돌든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이슈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생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얼핏 생각하면 자기가 굳게 믿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어야 할 것 같은데 엉뚱하게도 과학자들이 고난과 박해를 겪었다. 혹시 언젠가 역으로 과학과 종교가 서로 역할을 바꿀지도? 그들이 존재했던 시간이 그다지 먼 시대도 아니다. 크게 보면 동시대일 수도 있다. 얼마 전인 1992년 로마 교황청은 갈릴레이가 주장했던 지동설이 옳았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들이 자신들의 무지와 실수를 인정하는데 자그마치 359년이나 걸렸지만 모든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몇몇이 목숨을 걸고 주장한 덕분으로 우주시대를 열었고 그때의 진리를 지금 시대가 유용하게 쓰고 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의 등불을 든 선구자들의 공덕으로 전기를 쓰고 인터넷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시대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를 몰아가는 형국이 다르다. 시대마다 금기가 있고 대다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딱딱한 돌덩이처럼 존재한다. 그러기에 돌덩이처럼 완고한 고정관념을 흔들거나 뒤집거나 무너뜨리려는 자를 시대는 용서하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는 그토록 굳어져 있다. 진리의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굳건히 믿고 있는 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오직 모습만, 구조와 양태의 겉옷만 바뀐다. 그러므로 위의 사건들이 오래된 일이며 해결되었다고 착각하지 말자. 그거 하고 넘어가지 말자. 미래에도 짓궂은 악동들이 없지 않을 테니까. 이미 일어났던 일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호흡 속에 살아있으니까. 한편 세상에는 천사들만큼 위대한 책들이 있다.
훈민정음이 그 중에 하나이고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또한 그런 책이다. 이 책들은 숨쉬는 생명처럼 살아있다. 그리고 영원하다. 아마도 그것이 담고 있는 무게와 크기 때문이리라. 코페르니쿠스는 제자 레티쿠스의 설득에 못 이겨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를 출판하는 것을 허락했다. 1542년 말경에 코페르니쿠스는 중풍과 마비증에 걸렸고 1543년 5월 24일 그의 책 견본을 받아본 후 그날 숨을 거두어 프라우의 브르크 대성당에 묻혔다. 그 후 이 책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여곡절을 걸쳐 출판이 거듭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젊은 과학도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일으키고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기도 하다가 종교 권력자들로 인해 마침내 금설하는 죄목으로 200여 년이나 감옥살이도 한다. 1616년에는 수정될 때까지라는 단서가 달린 채 금서 목록으로 들어가는데 1835년에 와서야 이 책은 갈릴레오의 세계의 두 체계에 관한 대화와 함께 풀려나게 된다. 실제로 코페르니쿠스는 서문에서 이 책의 운명에 관해 예언까지 했다. 그는 교황 파울루스 3세에게 헌정을 하며 매우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게 보호해 주기를 요청하는 글을 썼다. 그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한다. 교황 성하. 어떤 운동들은 지구의 운동에서 기인한다는 천구의 회전에 관한 제가 쓴 책에 대해 사람들은 곧바로 언성을 높이고 야유를 보내며 저를 쫓아내려 할 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구 운동에 관한 제 이론이 지금 대부분 사람들에겐 괴이한 것으로 보여 논쟁이 커지겠지만 책이 출판되어 그 안에 담긴 명백한 증거들이 불합리의 안개를 몰아내면 그만큼 감탄과 감사를 받을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숙고한 결과 저 역시 지구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선배학자들은 자유로이 상상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평가에 임하려 한다는 사실을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교황성하께 그동안 연구 결과를 헌정하고자 합니다. 천문학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천문학을 판단하려는 떠벌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성서 구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자들로 제 성취를 헐뜯고 비난하려 할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헌정문 끝에 책을 위한 마지막 보호벽 하나를 더 세워놓았다. 그 문장은 천문학은 천문학자를 위해 쓰인 것입니다. 라고 단언하고 있는 듯하지만 책의 화형을 피해보려는 마음이 실려 있던 것 같다. 이 책이 출간되기 바로 1년 전에 로마 종교재판소를 설립했던 교황은 마지못해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증정본 한 권을 받았다.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은 훗날 케플러가 행성의 타원 운동을 체계화하여 보완되었고 갈릴레오는 더욱 정밀한 관측으로 지동설을 뒷받침했으며 뉴턴에 와서야 비로소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인해 지동설을 정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위대한 이어짐이다. 만일 무슨 까닭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레티쿠스가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출간하지 않았더라면 또 만일 헨리가 뉴턴에게 타원의 궤도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위대한 두 영혼은 진리의 성전에서 침묵을 하고 그냥 가버렸을 것이고 그러면 인류는
암흑에서 여전히 헤맸을 텐데. 다행 중에 다행이다. 불현듯 백석의 시 흰 바람벽이 있어 식구가 떠오른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짓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란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백석의 시는 그렇게 끝난다. 하지만 나는 그 다음 줄에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와 뉴턴과 페러렐만도 그러하듯이 라는 문장을 덧붙이고 싶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산소 61%, 탄소 23%, 수소 10%, 그리고 다른 원소들의 조합일 뿐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우주에도 존재하고, 그 원소들은 모두 별에서 생성되고, 그 별은 거대한 핵융합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주에서 온 것이라 합니다. 한 알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내 손바닥 안에 무한을 붙잡아 한 시간 속에서의 영원을 느끼라. 윌리엄 브레이크. 모래알도 사람도 모두 별의 구성 요소로 만들어졌으니 여러분도 원래 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